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4년 정도 되었네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낳지 않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낳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결혼하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생기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쩌면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겠네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쓰레기 같은 자식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도 또 아이에게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것도 불행한 일일 테니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대충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나름 오래 연애를 했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저는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온전히 알기에는 그다지 긴 세월이 아니었나 보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오늘은 제가 남편과 어떻게 갈라서게 됐는지를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도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겹치는 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지인이 저에게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뭐 그분도 알고 소개해준 것도 아니니 원망은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었고 제가 운이 없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소개받은 그 당일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화가 아주 잘 통했거든요. 회사나 친구들이나 남자들과 대화가 정말 안 통한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너무 잘 맞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나온 학교나 다니고 있는 회사의 수준 같은 게 비슷했어요. 관심사도 비슷하고 소득도 비슷하니 하는 취미생활 같은 것도 비슷했고 대화의 주제가 언제나 많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면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랑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고 말이죠. 연애하는 기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좋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있기는 했어요. 나는 이 정도는 받았으면 한다. 시어머니가 조금 노골적으로 뭔가를 바라는 스타일이셨거든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속물,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기는 해요. 그다지 잘나지도 않은 아들 내세워서 며느리 될 사람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했던 게 말입니다. 저희 집은 재산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꽤 많이 올라서 엄마나 아빠가 노후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될 만큼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언젠가 남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본인 엄마한테 이야기했는지 시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혼수나 예단 같은 이야기를 요구하듯 하시더군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집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여유인 거지 부자는 아닌 건데. 솔직히 어머님의 요구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 우리 집을 대단한 부잣집으로 아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한테 그러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한번 잘 말해볼게. 그때는 남편이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받고 싶은 목록을 축소를 하시기는 했습니다. 뭐 순순히 해준 건 아니었고요. 너는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니? 와 같은 안 좋은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요구하는 대로 다 안 해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망할 집구석에 한 푼이라도 덜 쓴 걸 이렇게 안심해하는 지경이 되었으니 정말 인생사 모를 일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유난인 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를 컷해주는 경우도 많았고 저도 그만하면 괜찮은 결혼을 한 걸로 생각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이 벌어서 꽤 여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첫 다툼 아닌 다툼이 일어났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업을 좀 해보려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든지 말리고 싶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아무런 맥락이 없이 갑자기 한 말이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꾸준히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꿈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동기들 만났는데 내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거든. 동기 모임을 다녀와서는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조사를 열심히 하고 죽을 각오로 달려들어도 성공을 하냐 마냐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그런 생각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가벼운 마음 아니야.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언젠가 내 사업체를 운영해 보는 게 꿈이었어. 저는 돌려서 유하게 계속 말렸지만 솔직히 다 큰 성인이 마음먹고 본인이 한다는 일을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본인이 곧 죽어도 해야겠다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결국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실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모르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남편은 늘 당신은 들어도 몰라. 걱정하지 마.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뭐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말도 어이가 없기는 했습니다. 제 돈을 2억이나 빌려갔었거든요. 그런데 돈도 빌려준 사람인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게 말입니다. 제가 불만을 조금만 이야기해도 자기는 나를 못 믿어? 이런 말로 저를 몰아세우기도 했고 말이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더 했고요. 너는 남편이 뭐를 한다고 하면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그렇게 다 따지고 들어야겠니? 너같이 구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겠다. 아니 제가 남편이 안 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잘 돼서 잘 살면 저도 좋은 건데요. 하지만 가족이고 아끼는 사람이고 게다가 남편이 잘 안 되면 저에게도 영향이 있으니 누구보다 걱정하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남편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더더욱 심해졌어요. 남편의 사업은 초창기에 아주 잘 됐거든요. 저에게 빌려간 2억도 이자까지 쳐서 2배로 갚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돈이 벌린다고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거 봐. 내가 성공한다고 그랬잖아. 자기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남편을 믿어줘야지. 내가 우리 아들 보통 아들이 아닌 거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결혼도 잘 시키고 싶었던 거고. 시어머니의 그 말에는 뼈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성공 이후에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집에 좀 와서 음식 좀 해라. 아, 오늘 저 야근이라서요. 그 쥐꼬리만큼 버는 회사 때려치우든지 해라. 야근은 무슨. 에휴, 내가 조금만 더 반대하고 기다릴걸. 그때 왜 결혼은 시켜서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남편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리고 조건이 더 좋은 며느리를 봤어야 하는 거였는데 너무 급하게 저 같은 여자랑 결혼을 시켰다고 제 얼굴만 보면 한탄을 하셨었어요. 아이고, 저 얼굴만 보면 내가 속이 터져서 원. 사람 면전에다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결혼을 비슷한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맞춰서 시켰는데 나중에 내 자식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시어머니는 조금 심하기는 하셨어요. 집에 와서 청소 좀 하라니까. 너는 네 주제를 알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솔직히 저도 어디 가면 괜찮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기분이 나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남편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솔직히 남편이 성공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건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인간인데 말입니다. 너희 두 사람은 문제 없잖아. 그러면 무슨 상관이야? 그래,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준다며. 그 정도는 참고 살아.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뭐 아까운 마음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어디 가서 돈도 막 쓰고 다니고 그러고 사모님 소리 듣고 다니는 거 좋았어요. 사실 그게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막 쓰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가방을 한두 개, 그리고 옷 한두 벌, 그 정도 산 게 다였어요. 평소에도 그런 사치품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돈을 벌었으니까 제가 버는 거에 어느 정도 충족을 했고요. 아, 사람들 만나면 밥은 많이 샀네요. 다들 어찌나 밥 사라고 난리던지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남편이 차를 바꿔준다고 하고 뭐 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좋은 건 정말 잠시뿐이었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서 접대해야 하는 거야? 네가 사회생활을 너무 몰라서 그래. 남자들은 그런 곳에 가야 마음이 편해지고 속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거래처 사장님들 입은 그렇게 여는 거야. 아니, 매번 이렇게 옷에 입술 자국 같은 거 묻히고 오는 거 내 입장에서는 싫을만 하잖아. 내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돼? 야, 나는 뭐 좋아서 나가서 술 따르는 줄 알아? 네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에 그 값이 다 있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다 지 좋은 일만 보고 하고 사냐?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그런 문제로 남편과 저는 많이 다퉜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던 그때보다 신혼 초에 알콩달콩 가구 뭐 살까 고민하며 지냈던 시기가 비교도 안 되게 더 행복했던 것 같네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느낀 것도 아마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큰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애가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신경 쓰니 너 같은 마누라 두면 될 일도 안 되겠다. 그런 말을 정말 계속해서 들으면 정말 그렇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 그걸 제가 당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나 오늘 늦어.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일주일에 아마 3일 이상은 외박을 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니 아이가 생기지 않을 법하긴 했네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어요.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박도 많았습니다. 네 남편이 그만큼 버는데 네가 일을 왜 하니? 저는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제 일이 좋아서 일을 하는 것도 있어서요. 정말 너도 고집 더럽게 세다. 이만큼 내가 이야기하면 그만둘 법도 하지 않니? 어떻게 어른 말을 이 정도로 귓등으로 듣니? 어? 그 무렵 시어머니와 저는 제 회사 문제로 다툼만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그 부인분이시구나. 누구세요? 아, 저는 사장님 자주 오시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하도 아내분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얼굴이 궁금했거든요.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서는 어떤 여자 손에 부축당해 집에 오더군요. 그 여자는 차림새나 화장이 누가 봐도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누가 봐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별 이야기 아니네요. 그냥 줏대가 굉장히 확실하게 있으신 타입이라나? 남편이 했을 말이 대충 짐작이 다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하는 말이랑 비슷했어요. 고집이 세다. 뭐 그런 류의 말들 말입니다. 뭐 어떤 험담을 했든 그건 크게 상관이 없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기는 했어요. 내가 왜 그런 여자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뭔가 허탈했달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남자와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말이죠. 당신도 나랑 갈라서고 싶은 모양인데 그냥 이혼하자.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이렇게 성공도 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호강시켜주는데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놀란 거겠죠. 이혼하자고? 정말로?
당신도 나 말고 당신 말 잘 듣는 줏대 없고 고집 없는 여자 만나고 어머님도 소원대로 어리고 순정적인 며느리 얻으시라고 해. 나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가장 불행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입고 들고 다니는 것들은 비싸졌지만 제 얼굴을 보는 사람들마다 무슨 걱정이 있냐, 몸이 어디 안 좋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걸 보면 아마 얼굴도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나가니 남편도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당신이 이혼을 생각할 만큼 힘들어하는지는 정말 몰랐어. 당신도 나랑 이혼하는 게 좋잖아. 그냥 하자. 아니야. 나는 아직 당신 사랑해.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정말이야. 저는 남편의 태도가 상당히 의외긴 했습니다. 당연히 이혼하자고 바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혼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 게 반갑긴 했던 것 같아요. 이혼이 정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되었든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거였으니 잘 살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이혼하자고는 이야기하지 마. 남편이 그렇게 저를 끊임없이 설득했고 저도 그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아직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말에 홀랑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 봐온 남편은, 아니 사업을 하기 전에 봐왔던 남편은 좋은 사람이기는 했으니까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남편과 그렇게 다시 한번 잘해보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던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인 것 같네요. 남편은 달라진 듯 보였어요. 외박도 거의 하지 않았고 술은 마시기는 했지만 만취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저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 말이죠. 그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네요. 어머니, 이 사람도 바깥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시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깟 월급 얼마나 번다고 유세를 떨어. 이 사람 정도면 사회에서 정말 성공한 여자예요. 일도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는 사람인데 왜 그걸 다 버리라고 하세요? 집에서 살림하고 사는 게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말씀하시지 않더군요. 남편에게 받아 쓰는 용돈이 상당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남편의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시어머니는 속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동안은 좋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 동안 제대로 어디 놀러 나가거나 하지도 못했었는데 둘이 함께 좋은 곳도 다니고 말이죠. 마치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회사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겨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문제인데? 지금은 다 설명을 못하겠고 일단 나가서 사태 좀 보고 내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줄게.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휴일에 회사를 나가더군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정말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어제는 잘 되는 것 같다고 오늘 어떤 문제가 터져서 망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남편의 사업에도 닥친 겁니다. 남편은 그러고 나가서 한 일주일 가까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던 그 즈음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요. 오랜 지병이 있으셨고 오래 병원에 계셨던지라 가족들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신 상태에서 맞는 죽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떠나보낸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던 거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 수중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저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그렇게 남편이 잘 될수록 네가 기가 안 죽으려면 너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한다고 한사코 물려주신 돈이었습니다. 그게 약 10억가량이 되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장인어른에게 받은 그 10억 내가 잠깐만 좀 쓸 수 있을까?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죽은 얼굴을 하고서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그 사람의 아내잖아요. 그냥 거절하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또 그 돈을 쉽게 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는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저만 쓰라고 준 유산이었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그 돈을 홀라당 날려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거 알아. 생각할 시간을 줄게. 그런데 올해는 못 줘. 나 정말 망할 것 같거든. 남편이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 남편에게 그 돈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겉으로는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말이죠. 물론 친구들은 말리기는 했어요. 그거 다 날릴 수도 있어. 안 돼. 어디다 쓸 건지 이야기는 듣고 주는 거야? 야, 진짜 다시 생각해라.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고 제가 미친년이었지 싶기는 한데 그때 저는 남편에게 그 돈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직전에 저에게 잘해준 게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변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말이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돈만 있으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내가 그때 당신에게 빌린 돈 2배로 갚았잖아. 이번에도 꼭 2배로 갚을게. 안 그래도 되니까 원금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만들어놔. 알겠지? 정말 고마워. 나는 진짜 당신밖에 없다. 아무도 돈 빌려주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 그러면서 남편은 잘 될 때는 맨날 연락해서 밥 사라 술 사라 하던 인간들이 죄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인간관계 다 필요 없다는 둥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 기회에 남편도 많은 걸 배우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조금 철이 없어 보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10억을 빌려줬습니다. 진짜 뭐에 신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는 근데 그런 마음이기는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뭐 그런 생각은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는 걸 보면 다시 저에게 걸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요즘 회사 정신 없죠.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서. 아, 최근에 조금 일이 있었기는 했는데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되기는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회사에 안 계시는데? 남편이 회사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분명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지금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어딘가 싸하다 하는 느낌을 바로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받더군요. 어디야? 나? 당연히 회사지. 거기서 정말 제 몸에 누가 얼음물을 뿌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뜨고는 다시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나 지금 당신 회사인데? 제 그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본인이 회사가 아닌데 회사라고 한 걸 제가 알아버렸으니 말이죠.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제가 찾아가기까지 할 거라고는 말이죠. 회사를 갔어? 왜?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왔지. 제 그 말에 또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그러고는 그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정말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투와는 달랐어요. 어딘가 싸늘하고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내가 지금 집으로 갈 테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하고서는 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개새끼가 나한테 오늘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하겠구나 하는 걸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그때 잘 생각하기는 한 것 같은 게 남편이 뭔가 나에게 못된 소리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자마자 녹음해야겠다부터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먼저 집에 도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혼하자. 라고 말이죠. 제가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붙잡더니 그때와 심정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는 목적이 있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제 돈 말입니다. 너 그때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거, 붙잡은 거, 돈 때문이지? 제가 바로 그렇게 물었어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다이렉트로 물을 줄은 몰랐던 건지 움찔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저를 빤히 보고서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표정과 말투는 정말 역겹고 소름이 끼치네요. 그걸 이제 알았냐? 정말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쳐서 그렇게 말하며 웃는 남편을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런 새끼인 줄도 모르고 위로받았던 내가 바보 같고 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내가 빌려준 10억은 안 주겠다는 소리야? 그걸 내가 왜 줘?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그 뻔뻔함에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그걸 왜 빌려줘 등신아. 네가 빌려준 10억은 잘 쓸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 말을 하던 표정과 그 말. 아마 그건 평생이 지나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 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하나도 몰랐던 내가 등신 같은 것도 있었지만 제 상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쓰레기였거든요.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산 모든 시간이 거짓말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짐을 챙겨 집을 다시 나갔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에 저와 마주쳤던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랑 이미 살림을 차린 상태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준 10억은 그 여자와 놀고 먹고 집을 얻고 뭐 그런 데 쓴 것 같았고 말이죠. 한참을 울다가 번뜩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런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는 치워버리는 게 맞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간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는 검사셨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유능한 검사 말입니다. 울면서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했고 그간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작은 아버지는 본인의 일처럼 분개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회사를 물었고 제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니 잘했다며 그 녹음본을 달라고 하셔서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안건삼님께 이야기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변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작은아버지는 지인을 통해 이쪽 방면으로는 실력이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러고는 본인이 남편의 회사를 파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주변에 그렇게 믿음직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그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더라고요. 얼른 도장 찍거라. 버티고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모르겠니? 어느 미친년이 돈도 떼었는데 이혼 도장을 순순히 찍어줘요? 그거 증거 있어? 떼었다는 증거. 그거야 기다려보시면 알 일이고. 제 그 말에 남편이 어딘가 불안한 얼굴을 잠시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내 뻔뻔한 그 얼굴을 치켜들고는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해. 뭐 소송에서 재산 분할? 이런 거 다 소용없어. 나 정말 비싼 변호사 쓸 거거든. 네가 못 이겨.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줄 알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 뭐? 내가 등신이니? 돈을 10억이나 떼이고 네 불륜도 알았는데 그냥 이혼하자는 말에 네 하고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게? 지나가는 개도 알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남편이 저를 빤히 보더군요. 아마 본인도 속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기는 거였겠지만요. 정말 도장 안 찍을 거야? 그니까 너도 그 비싼 변호사든 뭐든 써. 나도 그럴 테니까. 변호사를 쓰겠다고? 미친놈아.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줄 알았니? 너는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남편이 저를 호구로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호구로 본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순순히 이혼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눈꼽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건지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를 등신으로 생각했다는 걸 깨닫고 또 그럴 때마다 그 인간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 남편은 그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많이 쫄리기는 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였거든요. 제가 시비를 걸고 넘어진다면 불리할 건 본인이라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아직 소송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연락이 와서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10억은 다는 못 주고 한 3억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하나도 못 받게 되기 전에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 어? 너 그게 똑똑한 거다. 라고 말이죠. 진짜 사기를 쳐도 뭐 저렇게 허술하고 멍청하게 치는 건지 그런 인간한테 속아 넘어간 저도 저거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것도 욕을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네가 2배로 갚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 금액을 주기 전까지는 나한테 순순한 이유는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보낸 소장이 남편의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본 남편은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전화가 와서는 이게 뭐냐? 정말로 소송을 할 거냐? 너 미쳤냐?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다가 끊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본인도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죠. 그리고 아마 그런 대답을 받았겠죠. 그 10억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금에 위조료까지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야기 좀 해. 그제야 우기고 욕하는 거 말고 제대로 된 대화라는 걸 해볼 생각이 든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도 우스웠지만 말이죠. 왜? 네 변호사가 큰돈 물려줘야 할 것 같다든? 듣자하니 굉장한 변호사라던데 어디서 이런 사람을 선임한 건데? 제 사건을 맡아주시는 변호사분을 두고 하는 소리인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몰라도 유명한 분인 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적 없나? 우리 작은아버지 직업.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에게 저희 집안 사람들 이야기를 거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작은아버지와는 교류가 없기도 했고 작은아버지가 본인이 검사라고 하면 하도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부탁들을 해온다고 어디다 말하지 말라고 해서 더더욱 안 했던 것도 있고요. 네가 말해준 적이 없는데 내가 너네 작은아버지 직업을 어떻게 알아?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얼굴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똑바로 보고서는 한자 한자 눌러 말했어요. 검사셔. 검사? 남편은 정말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한 남편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조금 속이 풀리기는 하더라고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검사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말 안 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 딱히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적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 변호사분도 작은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분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폭탄을 투하했어요. 아마 남편은 저의 이 말을 듣고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을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너 회사 이름이랑 이런 거 다 물어봐서 이야기해드렸는데 너 혹시 뭐 잘못하고 다니는 거 없지? 우리 작은아버지 진짜 무서운 분이거든. 남편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걸 가만히 봤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솔직히 투명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저에게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인데 잘도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을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도 어딘가 미심쩍었고 말입니다. 나한테 그랬지? 뭐가 더 이득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내가 그 말 그대로 너한테 돌려줄게. 너 진짜 잘 생각해라. 뭐가 더 이득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돈을 아직 받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소송을 이긴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때만큼은 속이 뻥 뚫리게 시원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남편에게 그 말을 하고 나온 다음 날 제 통장에 10억이 꽂혔습니다.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바로 꽂을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서 저에게 안 주겠다고 버틴 것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겁이 한 바가지 먹고서는 다음날 바로 10억을 제 통장에 꽂은 것도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짜치고 치졸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했던 건지 그 현실이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우울증 비슷한 게 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제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에게 그 10억을 보냈지만 저는 그걸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고,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를 물어야 하는 건 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엄밀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취하지 않고 내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0억은 받았으니 그걸 돌려달라는 내용은 빼고 남편의 불륜과 그간의 결혼 생활에 소홀했던 것, 그리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뭐 그런 것들로 말입니다. 10억이 아니더라도 그 인간이 잘못한 건 차고 넘쳤으니까요. 돈 돌려줬잖아. 소송 취하하고 그냥 이혼해. 내가 왜? 그건 당연히 내 돈이니까 받아야 하는 거고. 네가 잘못한 죄값은 받아야지.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렇게까지?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은 걸 겨우 참았는데? 10억을 돌려주면 다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정도 뻔뻔한 인간이어야 그런 짓도 할 수 있었던 거겠지만 말이죠. 저는 당연히 이혼 소송을 취하지 않았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이 나고 나서는 순순히 판결이 난 금액을 다 줬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다 들어주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회사에 대한 것들은 안 걸고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작은아버지를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잘못이 보이면 끝까지 다 따지고 들어야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도 어릴 때부터 다툼이 많았다고 들었고 말이죠.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회사더구나. 합법적인 게 없던데.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혼을 하게 된 게 잘 된 거라고, 언젠가 그 문제가 반드시 되었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회사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조사가 들어와서 정말 그야말로 뒤집어졌다는 말이 맞게 뒤집어졌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말이죠. 돈도 다 받아갔잖아. 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뭐? 회사까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게 해야겠냐고. 내가 그런 거야? 조사를 할 만한 게 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지. 그러게, 왜 그따위로 살았니? 네가 그따위로 안 살았으면 되는 건데 왜 인제 와서 내 탓을 해? 네가 너네 작은아버지한테 말해. 이거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내가 왜? 너 진짜 죽고 싶어?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완강하고 대쪽 같은 분인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네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냥 두실 분이 아니야.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욕이라는 욕은 다 하면서 별 소리를 다 하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조차 너무 싫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잃을 게 없는 상태가 되면 제가 그 일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까 봐서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복 범죄,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야, 이년아, 나오라고. 신고하기 전에 꺼져라.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냐? 나 이렇게 망하게 하고 너는 두 다리 뻗고 자게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어?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는 날이면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난리를 치곤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들 불쌍하다고 매일 말할 정도로 정말 진상 중에 진상 그 자체였습니다. 네 년이 우리 아들 망하게 했다며? 내가 살다 너 같은 독한 년은 처음 본다.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들고 너는 잘 살 것 같냐? 어? 늘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이 되었어요. 물론 남편의 그 난리는 얼마 가지 못하기는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있지도 않은 해외 자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기저기서 투자받고 그걸로 돈을 굴리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남편은 돈을 굴리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 집 앞에 찾아오지 못했어요. 정말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돈이라는 게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게 궁금해요. 그런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게 맞는 거고. 작은아버지는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에게 보여준 남편의 모든 모습이 거짓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은 다면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악마 같은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천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본 남편의 모습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던 남편의 모습도 다 남편의 안에 있는 남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복잡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다 늙은 그 나이에 남편의 옥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있는 재산은 거의 다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탈탈 털리고 제대로 된 벌이도 없는 상황에서 연금 받는 걸로 생활도 하고 남편의 옥바라지도 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시어머니는 그 생활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워낙 허영심이 있으신 분이고 돈을 쓰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분이니 어디선가 또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모른 척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죠. 그러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그 말 말입니다. 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남편이 그렇게 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네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대단한 재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빠가 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말이죠. 그런 나쁜 놈은 빨리 잊어버리고 네 인생을 살거라. 평소에도 그런 말은 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어지간히 답답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했던 기억이 있네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니 말입니다. 언제나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은 4년형인가 5년형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뒤의 일이 걱정이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사 가고 이름도 바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사람 일 모르는 거다. 나와서 너 못 찾게 해. 그런 인간은 아마 나오자마자 너부터 찾을걸? 복수를 하든 돈을 뜯어내든 하려고. 친구의 말을 들으니 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명 신청도에 두고 이사갈 집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가해자는 그 인간이고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제가 이름도 바꾸고 이사도 가고 하면서 숨어 지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면 이직도 하려고 회사를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의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해야 엄마가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남은 엄마에게만이라도 앞으로는 자식 때문에 속썩이는 일 없이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제 삶의 목표가 되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건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본인에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같이 사람이 귀한 시대에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결국 남편 옆에 친구고 가족이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된 지금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걸 앞으로의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으며 살아볼까 합니다. 사실 조금 치열하게 사는 편이기는 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하게 내려놓고 주변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살려고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겪으며 얻은 바가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네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정말 대단한 새끼를 만난 덕에 이런 사연도 생기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하고 무탈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걸 생각하자면 조금 억울하기는 하네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별 고생을 다 하고 법정에도 가보고 말입니다. 겪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다 일어난 일인 것을요.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시며 들었을지도 말입니다. 그 자식 욕 많이 해주세요. 제 속이 더 시원할 수 있게 말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뚫릴 것 같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무탈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름 살 만큼 살아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선택의 연속이라 오늘도 고민이 많은 60대 여성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낳는 순간부터 평생을 자식에 매여 사는 느낌이 들어 오늘도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되네요. 저에겐 아들과 딸 둘이 있고 이 아이들을 낳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네요. 나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겠다며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정말 아이들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덧 시집 장가를 갈 때가 되었더군요. 딸들도 하나둘씩 결혼하고 막내 아들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을 꺼냈었어요. 줄곧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긴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니까 좀 당혹스럽긴 했네요. 엄마, 진짜 좋아하는 여자고 나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듣고 놀라시면 안 돼요? 저기 여자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아원이라고? 마침 홍기도 찼으니 저도 딱히 마다할 이유는 없었는데 뒤이어 아들이 꺼내는 말은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헛산 건 아니었는데 나쁜 예감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뜸을 들이던 아들은 그렇게 기복 없이 살아왔던 제 인생에 갑자기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고아라니, 양가 부모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없는 아이란 말이야? 부모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측은하긴 하고 이게 남의 일이었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엄만 싫다. 사람 마음이 간사해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내 자식이랑 연관된 일이고 내 가족을 드리는 일인데 엄마는 반대야. 네가 날 실망스러워해도 엄만 엄마 입장이 우선이다. 엄마, 근데 정말 좋은 애예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나 저번에 아팠을 때 간호해준 친구도 그 친구예요. 저 지방으로 취직했을 때 있잖아요. 크게 교통사고 났을 때. 저 물심양면으로 간호해주고 밥해준 친구가 제 여자친구예요. 아휴. 내심 혹시 여자친구가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역시나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도 쉽게 오케이 하기는 어려웠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 저와 남편을 비롯하여 결혼한 딸들도 불러서 함께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이때를 되새겨봐도 제가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네가 련이구나. 만나서 반갑다. 들어와라. 고개도 잘 들지 못하고 어렵게 첫 시작을 떼는 며느리의 모습이란 제가 갖고 있던 나름의 편견을 없애는 묘한 인상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날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참 단아하고 예쁜 아이더군요. 이 며느리를 보니 고아로 살아왔는 세월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사람들 느끼는 건 다 비슷한 건지 가족들도 수더분해 보이는 며느리를 보고 한창 홍기가 찬 아들에게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우 엄마, 며느리 괜찮아 보이는데 이때 반대했다가 영영 장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냥 허락해줘. 생각해보고요. 아직 섣불리 결정하기 싫어요. 우리가 몇 번 봤다고 덥석캘 며느리 맞이해요? 까다롭게 굴지 마. 진우 나이가 몇인데. 저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며느리지. 고아가 뭔 대수야. 사람이 착실하게 살아오기만 하면 됐지. 이 사람이 참. 남편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는지 웬만하면 결혼 성사를 시키자고 설득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 남편에게 짜증까지 내며 계속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아들은 똥줄이 탔는지 제게 하루 걸러 하루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를 잠깐 보고 싶다고 주저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나가기도 못하고 다시 한번 알아볼 겸 커피숍에서 다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안하다. 차가 막혀서 좀 늦었구나.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는걸요. 저 사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한 건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진우 씨에게 많이 진심이고 또 정말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예요. 제 출신이 고아이고 엄마 없이 자라긴 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한 번만 믿어주실 순 없나요? 얘야, 너도 내가 원망스럽고 편견에 잡힌 사람이다 생각하겠지만 너도 네 자식을 낳으면 이해할 거다. 세상 어떤 부모가 고아에게 장가를 보내고 싶겠니? 나는 더 할 말 없다. 먼저 일어서마. 사실 저도 내심 그렇게 싫지는 않았고 변덕이 심한 아들 성격에 저러다가 장가 평생 안 간다고 할까봐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허나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 그땐 제 아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가는 길에 슬쩍 뒤를 돌아보니 이 아이가 머리를 테이블에 대고 서럽게 우는 게 보여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이왕 나쁜 부모 된 거 끝까지 그러자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돼요? 부탁드려요. 저 지금껏 엄마 기대 어긋남 없이 커왔잖아요. 엄마도 저 속 한 번 안 썩이는 아들이라고 했고요. 이번 한 번만은 제 의견 맞춰줄 수 있잖아요. 글쎄 안 된다니까. 계속 이런 말로 사람 들들 볶을 거면 나가라. 엄마, 이러실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저 엄마랑 인연 끊고 살 수 있어요. 뭐야? 멀었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 못 받아주시겠다면 새로운 가정 꾸려야죠. 엄마가 선택하세요. 이놈아, 당장 네 엄마한테 사과 안 해? 어디 터진 주둥이라고 자식이 부모한테 철륜 끊는다는 소리를 나불대고 있어. 결국 아들이 부모와 인연 끊겠다는 말을 내뱉자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자식 낳은 게 죄인이었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이 일에 대해 사과하긴 했지만 당시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마음이 쉽사리 풀리진 않았네요. 아들이 그렇게 허락을 받아가니 제 눈에 며느리가 더더욱이나 곱게 보일 리 없었어요. 아들을 조종해 이런 일을 벌렸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며느리가 전화로 오든 뭐라든 무시하거나 시큰둥하게 반응하기 일쑤였습니다. 차라리 저들끼리 잘 살았으면 싶네요. 여긴 신경도 쓰지 말고. 그래, 그럴 거야. 당신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며느리는 괜찮은 애인 것 같으니 조금만 살갑게 해줘. 저는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알아서 그냥 잘 살길 바랬어요. 명절날만 잊지 않고 찾아와주면 그걸로 좋겠고 가끔 안부 인사로 전화 몇 통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었는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로 흐름이 진행되어졌어요. 일단 며느리는 신혼집을 저희 집 근처로 옮겼어요. 굳이 불편하게 그러지 말라 했건만 아들은 며느리가 하자한 거라며 직장도 가까워서 여기로 옮기게 됐다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걔는 시댁이 코앞에 있으면 불편할 거야. 내가 뭐 니들 집 수시로 찾아가거나 하지 않겠다만 여기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냥 다른 곳 가서 살지 그러니? 아니에요, 엄마. 아내 직장이 이 근처이기도 하고 아내가 그러자 한 거예요. 아무튼 자주 들릴게요, 엄마. 아냐, 됐다. 뭐하러 그러니? 아이, 괜찮아.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니들 잘 살면 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신혼집이 가까이 있으니 좋긴 좋았습니다. 최대한 연락도 자제하고 괜한 일로 그 집엔 안 가려 했건만 아들이랑 떨어지지 않게 됐으니 좋은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온 가족이 놀랄 정도로 며느리가 180도로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에 아들과 함께 아침에 오고 종일 저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돕고 제 옆에만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제 결혼한 딸들도 이러진 않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활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제가 있는데 왜 어머니께서 일을 하세요? 저한테 맡기시고 쉬세요. 어? 아니다. 내가 할 일이야. 너는 너 할 일 하면서 쉬렴. 에이, 어떻게 그래요. 제가 할 테니 얼른 쉬세요. 아, 얼른이요. 초반에 쭈뼛하고 제 눈도 못 쳐다보던 며느리는 굉장히 살가운 아이로 변해 있었어요. 심지어 애교까지 부리고 제 팔에 은근슬쩍 팔짱도 끼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도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며느리를 보면 오히려 화도 상처도 가라앉고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며느리에게 들으면서 저는 어느새 며느리가 해주는 밥과 간식들을 먹으며 어정쩡하게 앉아있게 되었네요. 여보, 언제까지 저러려는 걸까?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신혼이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는 게 좋을 텐데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지? 당신이 좋은가 보지.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당신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이고 말이야. 그것도 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분명 저것도 한두 번 하다 말 거야. 3개월만 지나봐. 난 쳐다보지도 않을걸? 여긴 더더욱 안 올 거고. 어쩐지 더 여우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3개월이 지나도 며느리는 매일 저와 있고 저녁에 아들이 여기로 퇴근하면 나란히 넷이서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우리가 쉬는 걸 보고 가기를 계속하더군요. 저는 원래도 조금 개인적인 성격이라 그런 며느리가 더 불편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오더니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만 해도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 달라니까요. 제가 할게요. 됐대도? 왜 이러니 정말 귀찮게. 짜증나 죽겠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귀찮게 했죠.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봐요. 죄송해요. 오늘은 일찍 갈게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한 후에야 제가 괜히 화냈다는 걸 알았고 며느리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 뒤 며느리는 저희 집에도 덜 방문했고 연락도 덜 했습니다. 마음이 찝찝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이미 모진 말을 한 뒤라 주워 담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간을 지내고 난 뒤 숫기 없는 며느리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꺼냈는데요.
며느리가 어렵게 뗀 말을 듣고서야 저는 왜 지금껏 그랬는지 알 수 있었고 주책이지만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아로 자라서 늘 엄마 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같이 음식도 해먹고 목욕탕도 가고 편하게 수다도 떨고 저한테도 절 키워주신 좋은 수녀님이 계셨지만 엄마의 자리는 늘 그리웠던지라 그런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어머니 처음 뵌 날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랑 국이랑 전이랑 다 너무 따뜻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기대고 싶고 어머니랑 더 정을 나누고 싶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눈물이. 말을 들으니 어찌나 며느리가 측은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알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라는 건 얼마나 많은 감정들로 뒤엉켜 있는 관계인가요? 그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늘 간접적으로 상상만 했었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며느리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후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며느리와 마주하는 것을 좀 더 편히하게 되었네요. 딸들과도 못해봤던 단둘이 영화 보러 다니는 일, 쇼핑하는 일까지 빠짐없이 따라다니는 며느리를 보니 저는 왠지 늙음하게 어린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마음마저 들 정도였어요. 하도 같이 장 보러 다니고 매일 운동도 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숨겨둔 막둥이 딸이 또 있던 거냐며 너스레를 떨 정도였죠. 저랑 우리 어머니랑 그렇게 닮았어요? 좋아라. 엄마, 제가 엄마 닮았대요. 그러게, 우리 이쁜 년이랑 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픈 게 동네 아줌마가 저랑 며느리가 닮았다는 말을 지나가듯 했는데 우리 며느린 그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밥 먹는 내내 제게 그 말을 했을 정도였죠. 들떠있는 며느리를 보니 저도 모르게 며느리가 그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고생했는지 눈에 보여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금세 2년이 흘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저와 며느리는 붙어 지냈네요. 하지만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짓궂은 것이 이쯤 되면 살만하다 싶을 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가 감히 세상을 우습게 보냐고 야단치듯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 아들이 아주 큰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고 툭하면 변덕을 부려대서 곧잘 저와 남편의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인 며느리의 속까지 썩이게 되었네요. 남자가 되어서 결혼한 아내를 속썩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술과 여자에 빠져서 도통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내 아들이지만 너무 괘씸하고 한심해서 며느리를 볼 낯이 없더군요. 그것도 아들이 바람 피우고 술만 진탕 먹고 있다는 사실을 무려 딸들의 제보로 알게 되었어요. 엄마, 진우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뭐라고? 세상에,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니? 걔가 지 와이프 냅두고 무슨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녀?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점심 사주려고 회사 앞에 갔는데 생판 처음 보는 어린 여자애랑 같이 있는 거야. 팔짱도 끼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 뭐?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차라리 벼락을 맞은 게 나을 정도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도 바람피고 있는 걸 알고 있을지 이걸 내 입으로 얘기해줘야 하는 건지도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며느리랑 운동을 같이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왔을 때 저는 며느리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아가야, 실은 말이다. 전 말을 하다 말고 며느리의 눈치를 바로 살폈습니다. 며느리를 보았는데 눈물이 글썽하더니 고개를 바로 푹 숙이더군요. 얘야, 너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며느리는 그제야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때 하면 안 될 말을 며느리에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치고 싶을 만큼,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하는 말입니다. 내가 야단 칠 테니 다시는 못 그러게 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미안하다, 아가야. 근데 내가 꼭 어떻게든 단속시키마. 알겠습니다, 어머니. 참 끔찍한 말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제 딸이었다면 저는 이런 소리를 감히 올리지 못하고 미친 듯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도 제 딴은 자식이라고 감싸게 되더군요. 여기서 반박하고 대든다고 해도 저에게 크게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불쌍한 며느리는 저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서 집안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바지런한 그 뒷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고 누가 볼까 무서워 낮은 목소리로 한참을 야단쳤습니다. 네가 좋다고 데려온 네 부인은 어쩌라는 거야?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너 나한테 결혼 전에 뭐라 했니? 결혼 안 하게 해주면 영 끊겠다며. 그래놓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알았어, 엄마. 귀 따가워 죽겠네. 좀 그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만나는 애는 헤어지면 되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장가가 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착하고 예쁘고 순수하고 며느리감으로 딱 좋지 뭐. 근데 나도 사람인데 질리는 걸 어떡해? 엄마는 뭐 아빠랑 살면서 늘 사랑만 했어? 아니잖아. 나도 잠깐 바람피다 오는 거야. 걔도 아마 그런 건 다 이해할걸? 뭐야? 아들의 태도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들의 말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 건지 아니 나를 탓해야 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한심했어요. 듣자 하니까 내가 결혼시켜서는 안 될 자식을 시켰구나 싶다. 네가 내 뱃속에 나온 자식이 맞니? 마지막으로 말하마. 너 한 번만 더 바람피고 그거 걸리면 난 정말 너 안 보고 살 거고 니네 둘은 이혼이다. 알겠어? 내가 이혼하라고 팔 걷어붙이고 나설 거야. 네, 알겠어요. 제가 세게 나가자 아들은 그제야 좀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풀 죽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기막힌 아들의 대답을 듣고도 몇 달간은 어찌어찌 둘의 생활은 이어졌고 아들도 조금 자제해야겠다 싶었는지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외박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다행이었죠. 드디어 며느리 볼 낯이 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한 말에 미안함이 있었던지라 어느 날은 며느리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란 말을 중얼거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심각한 얼굴로 다가와선 한숨을 푹 쉬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진우 이놈 왜 이리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오늘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말이야. 나한테 돈을 좀 꿔줄 수 있겠냐 하더라고. 돈이요? 진우 그놈이 도박을 하고 다니는 모양인가 봐.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글쎄, 집 차까지 팔았대. 생활비는 안 갖다 준 지 오래됐고, 여자를 끊더니 이제는 도박까지. 정말 착하고 순했던 놈이 왜 이리 된 건지. 그래도 당신 걱정할까봐 며느리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정말 참담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정신 차렸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번엔 도박에 빠져 돈을 여기저기 탕진하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으니 며느리가 왜 며칠간 얼굴을 안 비쳤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당장 아들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갔을 때 이미 아들놈은 없더라고요. 어디로 잠적을 한 건지 퀭한 얼굴로 누워있는 며느리만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 며느리는 말없이 한참을 흐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배불려 낳고 귀하디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지만 이 이상은 참고 보기 힘들었어요. 아들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불쌍하게 청춘을 소비하고 있는 며느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정말 지옥이라도 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진우랑 이혼해라. 면이야, 너도 네 인생 살아야 해. 안 돼, 어머니. 이혼은 싫어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얘야, 이게 나와의 문제이니? 너도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지. 그놈 자식은 절대 도박이든 여자든 끊지 못하고 밖으로 돌 거고 너한텐 더 못되게 굴 거다. 나도 그 꼴 보고 살고 싶진 않다. 년이야, 이제 그만하거라. 어머니. 큰맘 먹고 저는 며느리에게 통보를 했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 들어보는 괴성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런 말하기 싫다. 네가 어떤 며느리였는데. 그래도 우리 연락하며 살자꾸나. 응? 이혼해라. 저 역시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겠다 했어요. 제가 혹여나 이혼하라고 할까봐 제 전화를 피하기까지 하였죠. 그러던 중 며느리로부터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좀 집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며느리는 어딘지 아파 보였습니다. 숨도 잘 쉬지 못했고 끙끙거리는 목소리로 제게 집에 와줄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알겠다. 곧 갈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거라. 예감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보았어요. 제 눈으로 본 광경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눈을 뜨고 있는 자체가 수치스럽고 목이 메이더군요. 아들이 술김에 집은 뭘 그렇게 다 깨부수고 집어 던졌는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과 몸은 이미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었어요. 이렇게 엉망이 된 집에서 엉망인 남편과 살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에 정말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나서 며느리에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서 당시에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었던 자금 중 그래도 나름 거금에 속했던 1,000만 원을 찾아서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연을 제 손으로 억지로 끊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나 우리 집을 찾아오고 반찬을 갖다 놓고 했으나 이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호되게 야단을 쳐서 쫓아보내곤 했습니다. 너무 착한 아이였기에 더 가슴이 아팠고 저 역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들 부부가 이혼한 상황이며 모든 것이 기가 막혀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는지 남편도 안 마시던 술을 마셔가면서 각자 방을 따로 쓰기도 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어 갔네요. 아들은 여전히 밖으로 도느라 연락도 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딸들도 저들 살기 바쁘다며 명절 때나 가끔 들여다보고 살았어요. 저는 나름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풍파를 겪게 된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겹치는 건지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군요. 여보, 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신이 알아야 할 소식이 있어. 검사? 당신 혼자 검사 받으러 간 거예요? 아이, 같이 가지 왜? 내가 간암이라네. 말기라 손을 쓸 수가 없대. 말도 안 돼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나 노후와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게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뭔가 준비하고 받아들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이 남긴 이 한마디, 이것만을 가슴에 품으며 저는 남편을 너무나 먼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몇십 년을 내 곁에서 당연하게 있어주던 사람이었고 말년으로 갈수록 아들로 인해 둘 다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한 집에 있었기에 그 온기로 겨우겨우 버텨냈는데 세상 일이 다 진저리가 나고 허무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아빠. 안 돼. 아빠, 가지 마요. 뒤이어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과 딸들을 보고 저는 그저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애들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장례를 치렀고 남편이 남긴 것들을 나중에야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사 마음을 좀 바로 잡으려던 차에 저는 그만 더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들 아빠 유산이 없다고요? 네, 사모님. 아드님 앞으로 다 돌려져 있더군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고 사모님께서 모르셨던 사실이십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애 아빠가 그런 걸 말 안 했을 일 없는데. 저는 부랴부랴 아들부터 찾아갔어요. 아들은 술에 떡이 된 채 집안에서 누워 있었고 재촉을 해서 정황을 알아냈더니 정말 왜 남편 혼자 가버린 건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러운 상황이더군요. 아들은 우리와 연락을 끊은 몇 년간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 살면서 수많은 빚을 져버렸고 저를 볼 면목이 없으니 제 아빠를 찾아가서 끝도 없이 돈을 타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 무렵 때는 우울증으로 지쳐서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기에 잘 몰랐는데 그때 이렇게 아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니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식이라고 차마 끊어내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그렇지 유산이 다 아들 앞으로 갔다니요. 아들은 완전히 도박에 눈이 멀어 돈 단위를 우습게 생각했고 병상에 있던 제 아버지를 종용하고 보채서 그렇게 누나들과 엄마인 저도 생각지 않은 채 자기 앞으로 다 돌려버렸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것을 거의 다 탕진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니놈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엄마, 돈 얼마 없어. 나한테 남은 거 없어요. 다 귀찮으니까 나가요.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절 보며 그마저도 술로 망가져버린 혀로 말하더군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는 저와 남편이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 버렸고 작은 단칸방을 겨우 얻을 형편에 치닫게 되었어요. 나이 60을 바라보던 나이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터라 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정말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쫓아가려는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진우 씨 어머님 되십니까?
아들의 전화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저를 찾는다니. 저는 이때 이미 너무 지쳐있고 서 있을 힘도 없는 상태였는데 다음 내용을 듣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옆집 이웃이 절 발견해줘서 겨우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아드님이 운명하셨어요. 아들이 빌린 돈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다가 하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가 아들의 유서와 마지막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쯤 되니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을 보내야 한다니요. 그것도 제 손으로 그렇게 가버린 아들이라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몇 번이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 아무 연락도 없는 딸들이 원망스러워 전화를 걸었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말이란 윤수야, 엄마다. 엄마 너무 외롭고 힘이 든다. 아들의 남편에 엄마 팔자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엄마는 아빠가 진우한테 돈 주고 있을 때 뭐 했어? 자식은 진우만 자식 아니야.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자식이기는 해? 그렇게 진우 감싸더니 그게 이 결과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엄마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으니 연락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정말 저는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있고 싶더군요. 이따금씩 옆집 이웃이 들여다보면서 자꾸 걱정하고 뭔가 주는 바람에 겨우 버티긴 했지만요. 두통도 심해지고 울음도 나오지 않고 먹는 것도 불규칙해 허기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서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냥 이대로 생이 끝났으면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겨우 일어나서 대답을 했는데 왠지 목소리가 낯이 익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정확히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누구세요? 이런 곳에 찾아오는 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옷을 휘감고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줌마였습니다. 왠지 얼굴이 낯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조금 헷갈리던 차에 그 아줌마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련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뭐? 기력이 하나도 없어 일어설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눈을 뜨고 찬찬히 다시 얼굴을 봤어요. 살이 조금 찐 것 같긴 했으나 분명 며느리임은 틀림없었어요. 혈색도 좋고 낯선 분위기가 가득했으나 얼굴은 분명 맞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겨우 입을 떼는 저를 며느리는 와락 끌어안더니 엉엉 울더군요. 한참이나 그렇게 울고 저도 그만 그간의 삶에 대한 서러움이 터져나와 영문 모를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느라 각자의 어깨가 너무 젖어서 민망할 정도가 되어서야 몸을 떼었습니다. 아니, 그간 어찌 지낸 것이야? 어머니, 저 잘 지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됐어요. 남편 사업도 잘 돼서 걱정 없이 살았고요. 며느리가 재혼한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세상과 연을 끊듯 당분간 지내왔던 제가 듣고 어렴풋이 알 정도면 상당히 유명한 곳인 듯 했습니다. 네가 잘 산다니 너무 다행이구나. 근데 어쩌다 이 후미진 곳까지 오게 된 거야. 어머니,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와 같은 잔정을 주셨던 건 어머니였어요. 맨날 얻어맞고 바보 취급을 당하던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엄마 하면 어머니의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가는 거 싫어하실까봐 꾹꾹 참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얼마 전에 다시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힘든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고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놨어요. 제 마음대로 처리해서 죄송해요. 전에 사시던 동네에 있던 스타 아파트 아시죠? 재건축해서 더 좋아져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기에 정말 좋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머니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딸로서 모시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말하며 내민 아파트 계약서를 보니 예전에 우리가 살던 부촌에 있던 곳이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집 가세가 기울어 영영 꿈도 못 꿔보고 나오게 된 곳이었어요. 아마도 제 생애에는 도저히 도전해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는데 전 그 계약서를 들고 엉엉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난 이거 못 받는다. 내 아들과 결혼해 고생만 지지리한 너한테 뭐 잘한 게 있다고.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도 딸들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뭐 볼 것이 있다고. 어머니 이미 너무 많은 걸 해주셨어요. 제 어머니가 되어주셨잖아요. 저는 살면서 그 시절이 살면서 제일 행복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그때처럼 함께 다시 살아요. 저도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나중엔 며느리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다시금 저를 껴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주었고 눈 깜짝할 새에 일을 처리해버리곤 일주일에 2번은 꼬박 저를 찾아와서 종일 시간을 보내주고 있어요. 엄마, 오늘은 운동 같이 가요. 힘드셔도 매일 운동하셔야 건강하시죠. 제 옆에서 오래오래 사셔야 하니까 얼른 나오세요.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며느리는 예전처럼 저에게 가끔 엄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도 며느리가 딸로 느껴지고요. 솔직히 아직도 이 생활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엉겹결에 며느리가 제발 그쪽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해서 오긴 했지만 이래도 되는지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오래도록 상처 입고 내리막길만 가던 저를 다시 잡고 끌어올려주면서 매주 용돈도 주고 냉장고도 비지 않도록 채우면서 그렇게 살갑게 섬겨주네요. 이렇게 인생이 180도 변할 수가 있는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기억해준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한데 이런 저에게 또다시 새로운 먹구름이 드리워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는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없는 운명인 걸까요? 바로 엊그제 친딸들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뭔 소식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매몰차게 연락을 끊을 때는 언제고 나란히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래놓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제 속을 다 뒤엎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엄마, 이 서방이 사업하는 게 너무 안 돼서 나 진짜 못 살겠어. 애들 교육은 어떡해? 우리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엄마 나이에 혼자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딸인 내 생각은 안 나? 그래서 그런데 이 아파트 담보로 우리 대출 좀 해주면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이야 엄마. 한 번만 해주라. 응? 엄마, 나도 형편이 요즘 너무 어려워. 가게는 안 되고 매달 나가는 월세도 감당 못해서 쫓겨날 판이야. 엄마, 저는 우리가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도 섭섭하니까 말이 너무 모질게 나갔어. 용서 빌 테니 부탁 좀 들어줘. 어째 갈수록 내 원망만 하더니 끝은 결국 돈 얘기구나. 내가 힘들 땐 뭐 힘드냐고 날 버리더니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 다 나가라!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한숨이 나와서 일단은 둘 다 쫓아보냈어요. 곧 있으면 며느리가 다니러 오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마주치게 하기도 싫고 정말 끔찍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가장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건 저입니다. 그렇게 딸들을 내쫓긴 했지만 저것들도 자식이라고. 제 남편들 사업이 망해서
손주들이랑 나앉게 되었다니. 그걸 애미로서 그냥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똑같이 자식인데 유산이 아들 아닌 딸들에게도 좀 갔다면 저 고생을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이렇게 고급스럽고 비싼 아파트가 사실 이 나이에 당치도 않기도 한데 참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저만 보고 이렇게 지원해준 며느리를 생각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은 착잡하지만 그래도 제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지 저 좋아하는 전복죽을 사들고 오는 며느리 보면 마음이 또 풀리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고 자식 문제로 속 썩는 부모들 많으실 텐데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며느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끝을 내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아가야.